하나, 둘. 네.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랜만에 본 인물도 있고, 아무튼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고전문학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향각의 여효 또는 시조까지 다 봤었죠? 그렇지 않나? 정말 결석해서. 자, 우리 앞에 학생 소시통이죠. 지난번에 시조 봤어요, 안 봤어요? 시조. 봤던 거 같습니까? 봤습니까? 사설 시조까지 다 얘기했었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시가문학과 가운데 이제 가사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다 했지?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자매는 다 합쳤네요, 다시. 우리 자매들 합쳐서 다시.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자, 220페이지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가사인데, 이 가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가 있을 것 같은데, 교재 뒤쪽에 갑시다, 뒤쪽에. 가사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작품과 관련돼서 주요 작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고대가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에 고려, 소교, 경기체가 시조를 봤는데 일단 뭐 작자 미상이거나 오늘 전하고 있는 가운데는 뭐 임금의 작품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작자 미상의 작품이 고대가요였죠. 고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귀족계층 중심의 향가라는 노래가 있었고 귀족 중심의 노래가 이제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냥 평민 중심의 노래가 이제 발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고려 소교가 됐죠. 이 고려 소교가 이제 한동안 평민 계층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행 아닌 유행을 타면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다 보니까 향가 세태 이후에 마땅한 귀족 중심의 그런 정서를 담보해내는 그런 노래 양식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경기체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는 서로 뭐다 같이 계층 간의 대립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무슨 형태다 같이 대립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고려 시대에 있어서의 문학적 장르였다. 그래서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 그 이후에 우리 국민적 정서, 우리의 정서를 좀 표출하기에 적합한 장르 형태가 나왔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시조다. 그래서 시조는 대체적으로 고려시대 때 형성됐고 조선 전기를 통해서 발전됐고 조선 후기에 작자층의 확대에 따라서 크게 부흥 발전하게 됐는데 그 양식이나 그 담아내는 내용이 결국 내용과 형식이 우리 민족적인 어떤 그 소위 정서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 많아서 오늘날까지도 개성적 측면으로서 보면 가장 오래도록 지금 현재까지도 개성하고 있는 장르가 뭐다? 시조다. 뭐 이전에 뭐 향가는 없어졌잖아요. 고려 소교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경기체가도 없어졌어요. 고대가요의 양식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뭔만은 살아남았다? 시조만큼은 살아남아서 지금 역시도 시조는 계속 뭐하고 있다는 점 같이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 뭐 그런 점도 찌어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무슨 측면이 가장 강하다 같이 개성적 측면이 강한 장르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사와 관련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가사는 대체적으로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 300 페이지 있을까요? 악장 다음에 가사 370페이지에 있죠. 가사 370페이지. 현재 220페이지를 접어두고 370페이지를 보면 가사가 나온다. 자, 이 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한다면 가사. 자, 가사죠. 가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형성부터 보면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자,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문학적 장르가 요구됐죠. 문학적 장르의 요구로 결국 지배계층, 양반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길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이것을 바꾸면 안 돼. 경기체가를 시조 형식의 붕괴하면 안 돼. 알겠지? 반드시 경기체가 형식. 그리고 경기체가나 가사는 무슨 장르로서 좀 더 크게 본다면 교술 장르로서 묶을 수 있다. 무슨 장르? 교술 장르. 그래서 교술 장르로 묶을 수 있으니까 경기체가 형식의 붕괴 후 유교적 이념. 당시 이제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장르로서 가사가 형성되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체가나 시조를 가지고 유교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표현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가사가 나왔다. 이 가사는 대꾸 형식을 가지면 아주 엄청나게 쭉쭉 길어질 수 있는 게 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체적으로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는 장르로서 설정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장르상 어떤 그 위치를 보면, 자, 대체적으로 보면, 형식은 운문의 형태를 취했지만, 내용은 산문의 형태를 취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뭐 따라하지? 운문인데 내용은 산문.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장르가 바로 뭐가 된다는 점, 가사가 된다. 그래서 형식은 운문이로되 내용은 뭐다 같이? 산문이다. 이거 바꾸면 안 돼. 바꿔서 근데 형식을 산문인데 내용은 운문이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3사 음술상에 있어서는 3사조 또는 4사조 이런 형태를 주로 하게 되고요. 음보상에 있어서 음보율에 있어서는 매듭부 주로 사음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조나 가사나 매듭부 형태라는 점, 사음보 형태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음술은 3사, 4사조, 음보로 매듭부 시작, 사음보, 가사를 3음보로 하면 틀려요. 우리가 보통 3음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려 소교랄지 있습니까? 고려 소교도 3음보, 경기체가도 3음보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가사나 시조는 매듭부 형태라는 점, 사음보,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장르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요구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가사의 어떤 계보라고 할까요? 보통 고려말때 나홍화상이 지은 서왕가를 가사에 표시하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서왕가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결국 작품들, 가사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 위에 가사가 쏟아져 나왔냐?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게 있어서 상춘곡을 본격적인 가사의 효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가사의 효시는 뭐다? 시작. 상춘곡이다. 상춘곡부터 시작해서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삼별거. 이 되겠죠. 상춘곡, 면왕정가, 성삼별거. 이것들은 이제 일종의 가사의 계보로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사의 계보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가사의 계보를 또는 연관관계랄지 또는 계승관계로 말할 수 있을까? 이유는 즉슨 이들이 모두 자연을 애찬했다는 점. 자연을 애찬했다는 것과 호남가단을 형성했다. 호남가단을 형성했다. 자, 자연을 애찬했다는 것과 호남가단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가사의 계보를 믿을 수 있다. 자,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상춘곡, 그다음에 송순의 면왕정가, 그다음에 정철의 성삼별거 이들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모두 자연을 애찬했다는 것과 호남가단, 당신이 영남가단이 있고 호남가단이 있는데 주로 풍류적 측면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좀 강하다? 호남가단에 강하다. 알겠죠? 학문적인 거, 학술적인 것은 영남가단에 강했고 주로
풍류적인 것은 호남가단이 강했는데 바로 호남가단을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사의 계보. 상춘국, 면왕정가보다 시작, 성산, 별곡이다. 과거에 지역적인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이런 계보조차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서 보면 여러분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371페이지 보면 가사의 전개 양상 있어 없어요? 있죠? 전개 양상. 이것들은 이제 가사의 시대적 개관이다 해서 네 번째 잠깐 써준다면 가사의 시대 개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 가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조선 전기라는 거 이런 교재도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적어 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조선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있다 할 수 있죠. 자, 주로 작가 중심의 내용 중심의 형식 중심의 그 다음에 사상적인 바탕 중심의 그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작가 중심에 온다면 조선 전기는 무슨 가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조선 전기는 양반 주도의 가사, 그래서 양반 가사라고 할 수 있고,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주로 평민 주도의 가사에서 평민 가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반 가사, 그 다음에 평민 가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죠. 내용 중심에 있어서는 이 시기의 가사는 주로 서정가사, 내면적인 어떤 세계나 또는 어떤 감정을 주로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사를 서정가사. 반면에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다시 실제적인 어떤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유배적인 삶이랄지, 기행의 그런 어떤 소위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랄지, 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랄지, 알겠죠? 또는 아녀자들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한 가사랄지,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가사를 무슨 가사냐면 이야기 중심의 가사라 해서 서사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가사는 어떤 장르의 영향을 받았냐면 시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조의 종장은 대체로 음수율이 어떻게 되죠?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3호, 4삼, 3호, 4사 형태를 취하죠. 그런 시조의 그런 종장과 같은 율결을 갖고 있는 가사의 낙구가 그와 같은 시조의 종장 같은 율결을 갖고 있는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정격 가사라고 그래요. 무슨 가사? 정격 가사. 형식면에서는 다분히 정격 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선 후기에 오면서는 이런 어떤 가사의 정격성이 무너지고요. 그렇다면 이때 가사를 뭐라고 하냐면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다, 변격 가사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사상적 바탕은 뭐냐? 다분히 그 시기의 사상적 바탕은 성리학의 바탕을 뒀다. 성리학은 이제 유교라 볼 수 있죠. 상당히 관념적이죠. 유교의 바탕을 뒀다면 대체로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건 구체적인 어떤 삶의 그런 현실을 중시하는 실학의 바탕이다. 알겠죠? 실용적인 학문이죠. 실학.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실학이 중심이 됐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사의 뭐라는 점 시대적 개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 대가가 있어. 대가. 밑에라 잘 안 보이나? 대가. 조선 전기 가사와 대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조선 전기 가사 대가? 가장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이 정철입니다. 정철의 가사를 많이 썼고,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박일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박일로.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어서 이 가사의 대가로서 알맞게 짝져라 그러면 정철과 박일로. 물론 이런 문제는 더러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제 군문 같은 시험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언급될 수 있으니까 군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뒤에 부분에 국문학사 파트를 꼼꼼히 한번 보는 것도 다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사 나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가사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상과 관련돼서 흐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371페이지 보니까 시대별 주요 작품의 개관이 있어 없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전국인의 상춘국이랄지 조유의 만분가 있습니까? 주로 유배가사죠. 유배가사 효시 만분가고, 상춘국은 가사의 효시. 그래서 뒤에 어느 작품에 영향을 줬다? 면왕정가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아까 가사의 계보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상춘국, 면왕정가, 정철의
성상, 별곡까지 그렇게 흐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백광이, 관서별곡, 정철의, 성선별곡. 자, 누가 보더라도 정철의 작품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정철. 그래서 조선 전기의 가사와 대개는 누구다? 정철. 지역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철이 조선 전기의 가사와 대가고 조선 후기가 박일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언급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 1번 관서별곡, 2번 성산별곡, 3번 관동별곡, 4번 삼위인곡. 아닌가 몇 번? 관서별곡. 관서별곡은 누구의 작품? 백광의 작품으로서 기행가사의 효시라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철의 관동별곡은 우리 앞서 경기체가에서 누구의 작품과 이름이 같죠? 안축이라는 사람, 안축의 경기체가로서의 관동별곡이 있어 없어요? 있지. 안축의 관동별곡은 경기체가고 정철이 쓴 관동별곡은 뭐다? 시작. 가사라는 것. 그것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정리됐나요? 알겠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준다면 교재 몇 페이지? 364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체가로서 안축의 관동별곡 나오죠. 그러니까 안축의 관동별곡은 경기체가고 정철의 관동별곡은 가사라는 걸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삼위인곡, 정철의 작품, 정철의 송미인곡. 특히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 있다. 말 그대로 삼위인곡의 속편이 송미인곡이 아니? 삼위인곡의 속편이 송미인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더러는 이런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합쳐 양미인곡. 무슨 인곡? 양미인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아들어. 따라서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은 송미인곡이고 한 여인의 독백 형식은 삼위인곡이다. 삼위인곡이든 송미인곡이든 그 속에 등장하는 미는 다 임금을 가리킨다. 누구를 가리킨다? 임금. 당시가 선조 때니까 선조라는 임금을 가리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퍼난선언의 귀원가. 가정에 묻혀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의 애원을 다룬 작품으로서 일명 원부사라고 알려져 있다. 뭐라고 알려져 있다? 원부사. 지아비를 갖다가 좀 원망하는 원통 어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데서 원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되게 되어 있죠. 교재 372페이지. 372페이지 보면 허전의 고공가에 대해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 있습니까? 여기서 고공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머슴들이 지켜야 할 도리. 고공가는 머슴들이 지켜야 할 도리.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점점점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많은 공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좀 나태해지거나 안일무사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머슴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때 머슴은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점점 더 열심히 해야지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고공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고공가. 자, 그래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태하지 말고. 야, 그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머슴들이 지켜야 할 도리만 있느냐? 임금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것이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다. 알겠죠? 따라서 고공가에 대해서 답한 노래가 뭐다 같이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박일로의 작품으로서는 실제 직접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들이 많이 있죠. 박일로의 태평사랄지 선상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누앙사라는 것은 이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옛날에 가졌던 꿈이 뭐예요? 이제 나는 제대하면 농사를 지면서 마음 편히 살 거야. 농촌에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또 자연과 버타며 살 거야. 라는 그런 꿈은 결국 꿈으로서만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녹록하지 못했죠. 자기 자신이 직접 생계를 갖다가 책임져 나가야 하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겪고 말이죠. 아주 힘듦을 겪어요. 양반으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꿈은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누앙사다. 그래서 누앙사는 조선 전기 가사의 주된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 속의 애찬 또는 자연에 대한 애찬과 자연 속에서의 풍류적 삶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었거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대체로 현실의 어떤 고달픔이랄지 또는 현실의 삶의 체험을 바탕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전기가 약간 이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는 뭐다? 현실 측면이 있는데 바로 누앙사라는 작품은 이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가사의 내용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알겠죠? 그래서 누앙사는 조선 전기적 요소와 조선 후기적인 가사의 내용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상도 있고 뭐도 있다. 즉 현실도 있다. 이렇게 해서 누앙사라는 작품이더러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이제 일본을 기행하고 쓴 김민김의 일동 장유가가 있고요. 북경을 기행하고 쓴 연행가, 하여튼 연행이 들어갔다. 연행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북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중국 북경 연행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안주환의 만원사라고 할 수 있죠. 만원사. 이것도 유배 가사입니다. 이 밖에 김진영의 북천가 역시 유배 가사로서 알려져 있고요. 자, 정항유의 농가 원령가. 자, 정항유의 농가 원령가는 우리는 앞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령체 가유 효시. 달거리 형식의 효시라면 생각나는 작품? 원령체 가요다. 또는 달거리 형식의 효시다. 시작. 동동, 다 같이 동동이 있었지. 자, 동동과 연관지을 수 있을 때, 자, 원령체 가요 효시다. 달거리 형식의 효시라는 점에서 형식면에서 영향을 준 작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농가 원령가다라고 할 수 있죠. 형식면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동동이라는 작품, 고려 속의 동동은 대체적으로 님이라는 어떤 송축이나 또는 예련의 심정을 담고 있는 노래가 대부분이면 저처럼 농가 원령가는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영향을 줬다? 형식 면에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밖에 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주된 어떤 그 가사들, 이런 가사들이 있었구나. 그런 때문에 내용적 측면들, 어떤 작가의 작품인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정도의 가벼운 상식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 교재 220페이지, 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주요 가사 가운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0페이지.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어떤 가사에, 또 뭐 최초라기보다는 본격적인 가사에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게 정글이나 뭐라는 작품이 있다. 상충, 곡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가사를 갖다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목을 보면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알겠지? 뭘 파악하면?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예요, 다치? 상충곡이지. 상충곡 무슨 뜻이죠? 보통 우리가 봄을 즐기는 사람, 봄을 갖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 보통? 봄을 갖다 구경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하지, 다 같이? 있다 없다. 상충객이라고 하지. 뭐라고 나왔지? 상충객. 그렇지 않습니까? 상충객들이 여기저기 붐비기 시작했다. 봄 되면 그런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곡이는 뭐라는 작품 나왔지? 상충곡이라는 작품. 말하자면 상충곡을 바탕이잖아. 대체적으로 보면 봄을 갖다가 완성한다. 봄을 즐기는 것과 관련된 노래다. 따라서 상충곡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절적 배경이 뭐가 된다 나왔지? 상충곡의 계절적 배경은 당연히 봄이 되겠지. 그리고 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문학적 미의식으로 얘기한다면 봄이라는 계절은 현실 속에 있는 거죠. 현실 속에 와 있는 봄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학적 미의식은 뭐가 되겠어? 상충곡, 현실 중시한다. 우아함이, 시작, 우아함이다. 현실에 대한 긍정은 우아함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은 골개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문학적 미의식. 그게 네 가지가 있었지? 순금이, 우아함이, 비장미, 골개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정글의 상충곡 전체적으로 미의식은 우아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속에는 봄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을 거라 생각되죠. 자, 이 작자는 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잠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을 실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교재는 전문을 실어놓지 않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더 관심을 좀 갖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전문을 찾아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의 상충곡입니다. 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었지. 그때 도화가 나오면 계절적 배경은 뭐라고 했지? 봄이라고 했잖아. 도화. 이 도가 복숭아꽃.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을 가운데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있다 하면 OX O라고 해야지. 도화. 도화는 복숭아꽃이고 행화는 살구꽃이니까. 이해되나요? 도화, 행화. 행자가 살구 행자야. 살구,
행자. 자, 그래서 도와 행화는 석양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있죠? 녹양방초. 녹양은 뭘까요? 푸른 버드나무죠. 그 다음에 방초는 향기 나는 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녹양방초 역시 계절적 배경이 뭐임을 알 수 있다는 점, 봄임을 알 수 있다. 녹양방초는 새우, 새우는 가랑비, 새우는 가랑비, 가랑비 가운데 푸르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로 말하는 것인가? 자, 지난번에 고전문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뒀던 것은 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 어휘. 다 같이 뭐에 대해서 다 같이? 어휘. 그렇다면 말하다. 이때 말하다. 말하다. 미리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상충국이라는 것은 언제 창작됐냐면 15세기 때 창작됐어요. 15세기 때 창작됐지만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여기 정극인의 후손 정효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효목이 약 18세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옮겨 적은 것이 전하고 있어요. 그때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 적었겠어? 18세기 때 표기로 옮겨 적었겠지. 15세기 때 창작됐지만 18세기 때 옮겨 적을 때는 18세기 때의 그런 어떤 어법에 맞게 옮겨 적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밑줄 친 단어를 15세기 때의 표기로 고쳤을 때 알맞은 것은 알겠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 왜 그래? 정결의 상충국은 15세기 때 창작됐지만 몇 세기 때 표기로 전하고 있다? 18세기에 표기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 연대와 표기 연대가 다르다는 점,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말하다. 자, 지난번에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말하다가 있고 뭐가 있느냐? 모라다가 있어. 말하다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말하다는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재단하다. 뭐다 같이 재단하다. 그런 뜻이었고 이 모라다가 되죠. 모라다도 그 당시 15세기 당시에 있었는데 이 모라다는 부지, 알지 못하다라는 모르다의 뜻이라는 점. 따라서 말하다와 모라다 이해됐죠? 그런 부분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둬요. 되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말은 마르다 이건데 대체로 재단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라고 했죠. 자, 그런 점에서 말아낸 것인가, 재단한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만큼 봄의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녹여 조와 신공이 물문마다 헌사롭다 비출자. 자, 어휘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습니다. 낯선 어휘. 그가 나오면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주로 쓰이지 않는 말 나오면 조심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헌사롭다는 무슨 뜻이었죠?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조화 신곡이 물물마다 사물마다 막 그랬잖아. 야단스럽다는 말만 여기저기 막 불고 울고 막 꽃도 피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단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할 때 수풀에 우는 새 있죠. 대체로 수풀에서 새가 운다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분히 시적 화자의 감정 이입의 매개체로서 쓰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운다기보다는 아마 이 새가 그 꽃 속에서 이리저리 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 봄을 즐기는 새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겠나. 따라서 새들에 있어서의 봄을 맞이하는 어떤 흥취, 바로 이 새의 봄을 맞이하는 흥취는 결국 누구의 흥취다? 시적 화자의 흥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물화일체 나와 안 나와? 밑에 물화일체 나오지? 거기다가 시험 문제 가끔 파놓고 그것을 갖다 파놓고 시험 문제 거기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들어갈 대표적인 한자성어는 물화일체. 물화일체는 뭐예요? 이때 물은 새를 가리켜. 새. 아는 시적 화자겠지. 작가 자신. 그래서 새와 내 마음이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화일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새가 봄을 맞이하는 흥취는 결국 나 자신 역시 봄을 맞이하는 흥취와 같다, 다르다, 같아.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화일체 반드시 숙지해 둬야 됩니다. 물화일체하니 흥이야 다를 수냐? 흥이야 다를 수냐? 서리법을 통해서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무슨 법? 서리법. 묻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시비는 살인문이라고 했죠. 살인문. 시비에 걸어보고 특히 살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삶을 이길 때 세속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은둔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결국 시어가 바로 사비. 사비라는 시비라고 했어요. 시비는 살인문을 가리킨다. 살인문이라고 하지 보통. 살인문.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용, 소요음용 밑줄자. 소요음용은 이 건일소자입니다. 천천히 건일면서 소리를 갖다 읊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니는 겁니다. 걸으면서 소요음용이다. 한 번 더 유유자적한 모습이죠. 유유자적한 모습. 소요음용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이 적자가 무슨 적자지? 자, 집안에 누가 없어? 아저씨가 없어. 아저씨가 없으면 뭐하지? 조용할 수밖에 없죠. 집안에 누가 없다. 진면자에다. 진면자에다가 밑에가 아저씨 숙자를 쓴 거야. 그러면 집에 아저씨가 없다. 삼촌이 없다. 삼촌이나 아저씨는 어떤 존재였느냐? 과거의 대가족 사회 속에는 군기반장이에요. 군기반장. 규율부장, 군기반장. 자, 집안에 누가 있다면 규율부장이 있다. 군기반장이 있다면 조용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적적하다는 것은 조용하다 뜻이야.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런 고요할 적, 알겠지? 고요할 적, 조용할 적자가 된다. 조용한데 한중진밀 난리 없이 호재로다. 이런 조용한 자연 가운데 한가로움에 그런 참된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혼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혼재로다 뜻은 혼자이로다. 시작. 혼자이로다. 그래서 호재란 말은 혼자야. 무슨 내가 호재다 호재, 뭐 호재를 갖다 맞이했다. 그런 게 아니라 호재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것이 나왔어. 잠깐만. 15세기 당시로 고친다면 하바자. 하바자가 될 것이고 비읍순경은 오로 바뀌었지. 그래서 뭘로 됐다? 하오자가 되고. 자, 아가 탈락하고 뭐가 되냐면 호자가 돼. 이 호자가 호자가 된 거야. 여기에 이제 어중 의문이 첨가돼서 오늘날 뭐라고 하지? 혼자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알겠지? 오늘날 혼자는 어디서 나온 말이다? 하바자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보통 15세기 당시에 또는 그 당시 또 18세기 때도 그 당시로 썼던 것은 호자를 썼겠죠. 알겠지? 호자. 그래서 호자는 혼자라는 뜻이다. 나중에 어중 의문이 첨가돼서 오늘날 뭐가 됐다? 혼자가 됐다. 나 호자 있을까야? 나 집에 호자 있을까야? 이것보다 나 집에 혼자 있을까야? 뭐가 잘 들려? 혼자가 잘 들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첨가시켜서 오늘날은 혼자가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자기 자체를 다 극찬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말이야 한중진미를 알 수는 없어. 나뿐이야 나 혼자만 그런 한가로움 속에 갖는 참된 맛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그 봄에 그런 어떤 그 흥취에 푹 빠져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그런 시적 화자의 봄을 갖다가 맞는 또 봄 속에서 갖는 흥취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수풀의 운한새. 시작. 수풀의 운한새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 물화일치 할 때 물은 뭘 가리킨다? 물화일치 할 때 물은 뭘 가리킨다 다 같이? 새를 가리키고, 알겠지? 아는 바로 시적 화자,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끔 거기다 밑줄 치는 거, 물화에 밑줄 치는 거, 물과 아가 지시한 바로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우리는 중간을 생략하고요. 결사, 마지막으로 왔네요. 공명도 날 끼우고,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공명도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뭘까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시대에 있어, 특히 유교 사회 속에서의 가장 꿈꾸는 삶 가운데 하나는 부귀 공명이었죠. 부귀 공명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꺼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부귀나 공명이 꺼린다. 그러면 적어도 시적 화자는 부귀와 공명과 관련된 사람이다.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쓰인 수사법은 뭐냐? 사실 공명과 부귀가 날 꺼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주객전도, 다 같이 시작. 주객전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이때 끼우고다의 뜻은 꺼리다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자, 그래서 내가 공명을 꺼리고 부귀가 내 부귀를 내가 꺼리니까 청풍명으로 있죠. 이때 청풍명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부귀 공명과 대립되는 시어가 된다. 이때 청풍명월, 보통 청풍명월 하면 뭘 나타낸다고 했지? 자연을 나타낸다고 했지. 자연. 따라서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어 올 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있어 올 거. 알겠습니까? 없다. 서리법을 통해서 결국 나는 자연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편우왕, 그다음 별 3개죠. 단편우왕. 자, 단편우왕이라는 사자성어를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그 밑에 단편우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단편노항은 도시락밥과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지낸다는 뜻인데 단사는 단사 표음의 준말로 어디서 나온 말이다? 논어 옹야편에서 공자가 그의 제자 안현의 그런 소위 그 삶에 대해서 안현의 그 삶에 대해서 또는 어짐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사용한 말이 바로 여기 단표 누항이란 말이다. 보통 단표 누항은 어떤 말로 어떤 뜻으로 주로 이해되냐면 소위 청빈한 삶, 무슨 삶? 청빈한 삶을 갖다 얘기할 때 주로 단표 누항이란 말을 쓴다.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며 청빈한 삶을 갖다 얘기할 때 뭘 쓴다 같이? 단표 누항이란 말을 쓴다. 이 단표 누항도 더불어서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어떤 물질과 문명과는 거리가 멀지? 그런 점에서 단표 누항도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다. 단표 누항, 안분지족, 뭐가 있다? 하나 써놓는다면 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야. 안분지족이다. 안빈낙도다. 단표 누항이다. 있죠? 이런 것들 다 뭐 관련됐다?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과 관련돼서 있겠다. 그렇죠? 무라일체. 좀 더 약간 철학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계산과 대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 물심일여.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자연 친화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표 누항, 무라일체, 물심일여. 이해할 수 있죠? 물심일여. 사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로 이것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과 관련돼서 사자성어를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단어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단편우항의 흐트렘. 이때 흐트렘은 어떤 걸까? 흐트러지는 이때 해음. 해음이란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야. 뭐에 더? 생각. 흐트러진 생각을 아니하니 따라서 흩은 해음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공명과 부귀를 꿈꾸는 마음. 다 같이 시작. 공명과 부귀를 꿈꾸는 마음이 바로 흩은 해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무타 백년한학이 이만한들 어찌래. 어때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상충국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대목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가남 속에서의 즐거움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안빈 낙도를 얘기하고 있다. 뭘 얘기하고 있다 같이? 안빈 낙도. 아무타 백년한학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알겠지? 안빈 낙도들은 안분 지족의 삶을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냐 보면 전국인의 상충국. 다분히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계절 가운데 전국인의 상충은 어떤 계절이 여기 들어있다? 봄! 알겠지? 봄이다.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거 뭐냐? 여러분들 교재 221페이지 보면 송순의 면왕정가가 있죠. 자, 송순의 면왕정가는 앞서 이야기했던 전국이나 상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이 전국의 상충거. 송순의 보다 시작 면왕정가라는 것이다. 자, 송순의 면왕정가는 물론 앞에 부분을 좀 뺐습니다만 송순이가 벼슬을 그만두고 제 고향 전남 담양 있죠. 담양에 내려와서 제월봉이라는 면왕정이라는 제월봉에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에서의 사계절의 풍류적 삶을 노래한 것이 바로 면왕정가다. 이때 면왕정은 송순의 호입니다. 면왕정은 뭐다 같이? 송순의 호. 따라서 면왕. 자, 작품의 제목을 보면 뭘 알 수 있어? 이 작품의 시상의 전개 방식도 알 수 있고 주제도 알 수 있어. 면왕정. 면은 뭐냐? 면자가 구불면자야. 무슨 면자 시작? 구불면. 굽어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구불면자고 앙자가 우러러본다는 뜻이야. 우러러볼 앙.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다보고 위를 올려다본다는 뜻이 면왕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봐야 알죠? 이게 면왕정. 제월봉이라는 곳에 면왕정을 지어놓고 정자를 지어놓고 아래쪽을 내다보는 거야. 아래쪽을 내려보면서 그 경치를 갖다가 노래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하늘을 갖다가 올려다보고 그 경치를 노래하기도 했다. 그게 바로 면왕정가. 따라서 제목을 본다면 이 작품은 대체적으로 시상의 전개 방식이 결국 시선의 이동이 있겠지. 아래 부분, 윗부분.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 구성. 시작. 공간적 구성. 전체적인 것은 공간적 구성임을 알 수 있어. 네?
멸항정에서 내려다본 풍경과 올려다본 풍경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재에 인용된 부분은 사계절 얘기하고 있어. 몇 계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여기에 인용된 발췌된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 뭐가 되냐? 시간적 구성. 시작. 시간적 구성이다. 전체는 공간적 구성인데 그 속에 사계절에 있어서의 시간적 구성이 녹여져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보면 흰 구름 붙어 있지? 그게 봄이야. 그 다음에 남열을 배아타고 있지? 이게 여름이야. 그 다음에 진설이 빠진 후 있지? 이게 가을이야. 마지막에 초목이 닫힌 후 있지? 이게 겨울이야. 그래서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런 시상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 부분은 시간적 구성이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제목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면왕정이에요. 굴면자에 우러다볼 앙자. 그래서 주로 시선의 이동에 따른 공간적 구성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겨울 이야기까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구름, 부연연화, 연화,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있다. 연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암계라고 생각하면 돼. 연은 연기연자로 쓰여 있는데 보통은 암계연자, 암계와 노을, 암계와 노호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연화라고 그래.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 얘기할 때 주로 쓰는 사자성어가 뭐냐?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관련했을 때 연화이휘. 다 같이 시작. 연화일휘라고 한다. 연화위리. 흰그룹 부연연화 푸느냐? 산람, 산람 밑줄자. 산람은 산아지랑이. 산아지랑이 역시 뭘 드러낸다는 점? 봄의 풍경을 드러낸다. 산람이라. 천암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야, 중요하죠? 수많은 바위와 수많은 골짜기를 갖다 제 집으로 삼아뒀다는 얘기지. 이 학자가 골짜기 학자야. 암자가 바위 암자야.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 수많은 바위와 수많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뒀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아주 큰 기계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호연지기. 시작.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다.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다. 자라도 천안마락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원래는 나면서 들면서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음가를 이응을 덧붙였죠. 음은 남영성 들명성. 원래는 나면서 들면서 그래야 되는데 음은 이응을 덧붙였지. 그렇게 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갖고자 했다. 무슨 효과? 운율적 효과. 음은 추가에 따른 운율적 효과. 음은 추가에 따른 운율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래는 아양입니다. 아양도 군안지고 오르거니 다르거니 장공에 떠거니 광야로 지나가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트락 사양은 석양이죠. 석양과 섞어디어 새우 가랑비조차 뿌린다. 하여튼 봄 떠면 새우 가랑비가 많이 나오죠. 그런 점에서 이 역시 송순의 밀항전가 이 작품 혹시라도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상충국이라는 작품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이 상충국과 계절적 배경이 유상을 찾아 나올 수 있겠지. 송순의 멸항전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됐으니까 그것을 소위 선지로 만들어서 분명히 제시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첫 번째 흰구름 부연연화, 연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다는 점, 그렇죠? 새우라는 말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뭘 드러낸다는 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여입니다. 이 남여라는 말은 뚜껑 없는 가마죠. 가끔 사극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 거기에 뭐 두 사람이 매든 뭐 네 사람이 매든 뚜껑 없는 가마를 갖다가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갈 때 있지. 그런 것들이 남여다. 그래서 남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여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지. 누가 타? 양반이 타는 거야. 따라서 이 노래를 갖다 부르는 시적 화자가 양반임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된다. 따라서 이 노래를 갖다 부르게 된 작자의 대체적으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아라면 남여를 배아타고 알겠지? 가마, 뚜껑 없는 가마를 배아타고. 이때 배아타고 할 때 배아는 재촉하였다고. 다 같이 뭐다 시작. 재촉하다. 그래서 배하다는 재촉하다는 뜻이야. 배하다, 배았으니, 배다 또는 배하다라고 쓰지. 보통 배하다는 재촉하다, 재촉하였으니. 자, 평소 때 어휘 부분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배하시, 재촉하였으니 그런 뜻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9번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에 우는 황행은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나못에 자자지어. 나무가 우거져. 자자지어다. 밑줄자 자자지어. 자자지어는 우거져서 그런 뜻이죠. 우거져서 녹음이 열릴 적에
백척 난간에 긴조름 내 옆편이 수면 양평이야 그칠 줄 있으리야 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잎이 우거진 것 가운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죠. 이런 계곡 같은 데 딱 앉아있으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잖아. 그런 모습이죠. 그런 곳을 즐겨 찾는 때는 봄이야 여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수풀이 우거진 계곡은 언제 찾아요? 여름에 찾아요? 겨울에 찾아요? 봄에 찾아요? 여름에 찾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여름이 바로 계절적 배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진설이 빠진 후에 아주 진설이, 짙은 설이,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뭐로다? 금수도 말합니다. 금수는 바로 금수강산할 때 금수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때 금수는 단풍을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금수로다. 황혼 잘 황혼 별 3개의 나. 황혼이 누른 구름이라는 뜻인데 실제 누른 구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뜨거운 햇살 아래 익어가고 있는 누런 곡식을 갖다 얘기한다. 알겠죠? 여기서 누른 구름은 누런 곡식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둬라. 만경창파 또는 만경 관련돼서 드넓은 들녘에 익어가고 있는 뭘 얘기하고 있다 같이 곡식들 그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뭐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다 같이 그렇죠. 황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황혼을 떴지 만경에 표게되어 어죽도 흥을 개워 달을 따라 푸니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어부가 보는 피르도 그 흥을 갖다 못 이겨서 달을 따라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흥취를 갖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겨울입니다. 자, 초목이 닫힌 후에 강산이 매물거늘 강산이 매몰었다 매몰다 매몰됐다는 말 묻혔다 뜻이죠. 묻혔거늘 조물이 헌사야 또 나왔네. 헌사야 헌사롭다 헌사야 무슨 뜻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야단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있죠. 헌사하야 잘 기억해둬. 자 빙설로 꾸며내니 경궁요대 빙설 나왔다. 그러므로 얼음빙자 눈설자지. 자 그래 얼음과 뭘로써 눈으로서 뭘 만들었다. 경궁요대와 옥회 은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옷 같은 그런 어떤 경치, 눈 덮인 어떤 거 소위 설경 그런 것을 갖다 드러낸 것이 바로 경궁요대와 옥회 은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궁요대와 옥회 은산은 다 겨울 풍경을 드러낸 시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궁요대와 옥회 은산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다. 시작. 다 같이. 그렇죠. 겨울 풍경을 드러내는 말이다. 앉아에 버려서라. 버려서라 말은 펼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건도 가음열사. 가음열사 무슨 뜻이죠?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어휘들,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어휘들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군요. 가음열사는 풍성하다. 건곤에 풍성하다면 하늘과 땅에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자가 하늘 건자입니다. 곤자가 땅 곤자입니다. 알겠지?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 뜻이 가흠 열사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가운데 간 데마다 경치가 상당히 뛰어나다, 경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성순의 멸황전가 역시 사계절에 그러는 소위 자연의 어떤 경치, 풍류적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성순의 멸황전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정일의 상춘곡이나 성순의 멸황전가는 서로 자연에 대한 애찬,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순의 멸황전가는 이거 역시도 앞서 말했던 정일의 상춘곡처럼 창작연대와 표기연대가 달라요. 16세기 때 창작됐지만 오늘날 철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때 16세기, 18세기 이렇게 해서 200년의 차이가 나고 앞서 얘기했던 정길의 상춘국은 15세기 때 창작됐지만 18세기 때 표기로 전환해서 300여 년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멸황전가와 앞서 얘기했던 상춘국의 공통점은 창작연대와 표기연대가 다르다는 점 모두 자연을 애찬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사 가운데 상춘국과 멸황전가를 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작품을 좀 보고자 합니다. 관동별곡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누황사도 있지만 거기 대체적으로 보면 귀원가 있어. 뭐가 있다 하지? 귀원가.
그리고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갖고 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시험문제 출제됐지만 삼인국과 송민국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작품에서 주요 특징들만 자 살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가사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쉬었다 합시다.